전쟁은 군인이 합니다. 그리고 주요한 결정은 대개 정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은 협상의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 법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휴전협정을 위해서는 오랜 협상이 있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먼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리커농, 이극농이라고 우리 발음으로 읽죠. 중국 측의 협상단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는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북한 측에서 협상을 주도했던 남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군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이제 56번째 편입니다. 한국전쟁 4번째 편이죠. 제가 한국전쟁에 대해서 5편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첫 번째 편은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남침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편은 미국의 참전 결정 그리고 참전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편은 이제 세 번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 그러니까 중국이 왜 참전을 했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중국이 철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은 이제 네 번째 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편에서 말씀드릴 것은 휴전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휴전협정이 맺어진 것은 1953년 7월 27일입니다. 전쟁 시작된 것이 1950년 6월 25일이니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가 시작이 된 것은 1951년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날 처음으로 양측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미 얘기는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도 더 넘는 기간 동안 휴전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이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휴전협정을 위한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낙동강 전투, 다부동 전투, 그 외에도 인천 상륙작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대개 전쟁 초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 없이 이제 하나의 전투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백마고지 전투라든지 피의 능선, 저격 능선, 그 다음에 철의 삼각지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가 어떤 전투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투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휴전 협상을 할 때 보통의 전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전투들을 보면요,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상호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전쟁을 중지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어마어마한 전투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은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협정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7월 27일 날 서명을 하고 바로 그날 전투는 12시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정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이게 중요한 건데, 협정을 원하는 측과 원하지 않는 측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휴전협정은 이제 원하는 측은 좀 힘이 없는 쪽이 되겠죠. 그리고 또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 그럴 때 휴전협정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
아주 강력해서 조금만 더 하면 전쟁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에 있어서 협정을 원하는 측과 원하지 않는 측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이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휴전 뭐 정확하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전이거든요. 이 그 의미가 현대에 와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특히 남한에서의 정치적인 싸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950년 12월 중순 그때부터 미국은 이미 휴전에 관해서 이제 구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생각지도 않게 중공군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전선에서 막 밀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단은 전쟁을 멈춰야 하겠다 하는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유엔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14일이죠. 유엔 총회에서 인도, 이란, 캐나다 3개국으로 협상단을 구성해가지고 이들이 중간에 서서 휴전을 이루어 보자라는 안을 유엔을 통해서 통과시켰던 겁니다. 지금 왼쪽은 그 당시 사진이고 오른쪽이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요. 유엔 총회에서 put an end to the fighting in Korea itself에서 일단 전투 행위를 그만 중지시킨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1950년 12월 14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제가 마우스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엔 총회 의장의 권한으로 3명을 지정하라 라고 했고 그 밑에 보면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캐나다, 인도, 이란으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은 일단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유엔 결정에 뭐 중국이 부담 느낄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거부해버리니까 얘기는 끝이 났는데 그래도 얘기는 계속됐습니다. 중국 또한 이 전쟁에서 뭐 어떻게 끝장 볼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조건이면 전쟁을 끝낼 생각이었죠. 우리나라 자료들 보면요. 뭐 중국군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완전히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군은 처음부터 38선을 기준으로 상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로부터 한 3개월 지났죠. 1951년 3월에 서방이 먼저 1차적으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차적인 조건이 여기 나오는데 자, 현 상태에서 정전하자. 끝내자. 그 다음에 일단 휴전을 해놓고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외국 군대는 단계적으로 철수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중국이 여기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은 현 상태 정전이 아니고 협상 결과에 따라서 휴전하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이 즉각적으로 유엔 가입을 하게 해달라. 당시 중국은 유엔 가입국이 아니고 유엔에서 상임 이사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협상 또한 중국 영토 내에서 하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요. 이 전쟁을 남한과 북한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이렇게 끌어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1차적인 제안 또한 뭐 무산되었습니다. 그래도 양측이 모두 휴전을 원하고 있다는 정도는 이제 서로 확인을 한 셈이었죠. 여기에서 당시에 이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러시아어로 이제 전문이 갔죠. 그리고 나서 요 오른쪽에 보면은 요거를 영어로, 제가 러시아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쭉 번역을 해 놓은 것이 윌슨 센터 라이브러리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글자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딱딱 잘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이 어떠한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휴전 협상에 임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에 보면은요, 여기에 following five main points라고 해가지고 5개의 아주 그 핵심적인 사안이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첫 번째는 양측이 동시적으로 ceasefire 정전을 한다. 해놓고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들 의견이죠. This point will possibly be accepted by the enemy without qualification. 이건 뭐 적국이라고 하면 미군이 되겠죠. 미군이 아마 뭐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라고 자기들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요. 버퍼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DMZ 비무장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퍼존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앞에 사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Land, sea, and air forces of both sides must withdraw from the 38th parallel. 즉 38선에서부터 for a distance of 10 English miles, 10마일 정도씩 해가지고 버퍼존을 만들자, DMZ를 만들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집중하는 것은 이 버퍼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38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중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8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 또한 중국이 한국 전쟁에 왜 참전을 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에 보면요, both sides must cease the transport of arms, troops, and reinforcements, including land, sea, and air transport into Korea. 쉽게 말을 하면 이제 양측이 모두 한국 측에 그러니까 한반도가 되겠죠. 한국이 아니고 한반도에 어떠한 무기도 가지고 오지 말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할 것이다 이겁니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 다시 일어나서 자기들 골치 아픈 일 일어나는 거 싫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립국이 와가지고 모니터를 하게 하자 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조금 골치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members of the control committee proposed by the enemy will monitor our military transport on the Chinese-Korean border 라고 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중립국이 감시하는 것은 좋은데, 뒤에 중립국 얘기는 제가 나옵니다만은 중립국이 감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 내로 군사 장비를 뭐 가져오고 말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모니터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건 반대로 말을 하면 어떻게 휴전 협정을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그 중국군을 유지하고 싶었다. 그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제일 복잡한 문제고 다음 편 한 편을 제가 여기에 할애할 것인데 포로 얘기입니다. 포로 얘기에 대해서 중국군은 기본적으로 a full mutual exchange of them. 그러니까 완전히 전면적으로 포로 다 교환하자는 것이죠. 포로 교환을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5개의 기본적인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추가해서 뭐 한 몇 가지 정도 더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외국군이 completely leave North and South Korea, 완전히 다 철수를 하자. 이거는 사실은 미군이 먼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we send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그러니까 외교부 차관인 이커웅,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근농 동지 and his assistant to Korea, 한국으로 보냈다. 그래 놓고 나서 after he will go to the area of 개성으로 가서 whence he will secretly lead negotiations.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 내고, 그러니까 협상을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시에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웬만한 보고서는 전부 다 리커웅으로부터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951년 4월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협상은 협상대로 하면서 중공군이 춘계 대공세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춘계 대공세 또한 휴전을 전제로 하고 또 휴전에서 좋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얘기가 시작된 것이 1951년 5월 말입니다. 이 5월 말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 춘계 대공세는 했지만 중국으로서는 거의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또한 그거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휴전회담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칼주로는 미국이 지고 있었죠. 미국 생각은 당연히 안 그랬고요. 김일성 또한 끝까지 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련하고 중국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김일성은 마음만 방방 떴던 거지 실제적으로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측, 여기서 양측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련과 중국을 한편으로 보고, 물론 모든 것은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다 좌우했습니다만은 소련과 북한을 한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미국을 한편으로 보는 양측이 서로의 의사를 또 하나 확인한 겁니다. 앞에 확인한 것은 저 친구들이 뭔가 휴전을 할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되었죠. 이번에는 서로에 대해서 그래도 저 친구들이 한반도를 완전히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휴전밖에 없죠. 그리고 그 휴전에서 좋은 조건을 하나라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51년 6월입니다. 6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지금 제가 이제 스탈린, 모택동, 그 다음에 김일성의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모였던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스크바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낸 결론이 38선을 복구하는 조건에서는 휴전이 유익하다라고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쪽, 북한 쪽은 계속해서 뭐라고 계속 하자라고 했지만 전쟁을 하고 싶었지만 힘 있는 소련하고 중국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 형식은 소련의 말리크입니다. 소련이 먼저 제의하고 미국이 동의하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련은 형식적으로는 참전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가 제의하는 형태를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엔 주재 소련 대사 말리크가 유엔 방송을 통해서 휴전 협상을 제의한 것이 1951년 6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결정 내리고 10일 후죠. 그리고 미국은 그 내용을 곧바로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만남이 1951년 7월 8일에 이제 있었는데 사실은 이때는 휴전회담이 아니라 쌍방 장교들이 만나가지고 절차 문제만 살짝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진짜로 시작된 것은 제가 여기에 자막으로 넣어놨는데 7월 10일입니다. 이틀 후였죠. 북한에서 개성시 고려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나 봅니다. 여기 내봉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요정이거든요. 그 당시 개성도 워낙 폭격도 맞고 거기다가 이런 큰 행사죠. 행사를 치를 만한 장소를 구하기도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장소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얼마 안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도착한 수석 대표가 남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상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키가 182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큰고 인물도 잘생겼지 않습니까? 공식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1913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또 그 이후 기록에 의하면 1915년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1915년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것이 러시아 극동에 있는 하바롭스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소한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어디서 뭘 했는가의 기록이 아직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등장하는 공식 기록이 1932년 무렵인데요. 극동지방 어디에서 선생님 했습니다.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에 진학해서 졸업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교직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이 남일에 대해서 독소전쟁, 즉 2차 대전 때 독일과 소련의 전쟁에 참전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소련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1946년에 이제 북한이 전문가들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 있는 전문적인 집단이 필요하죠.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남일이 통역관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이제 북한에 가고 나서 소련에서 교사 경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 가지고 교육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대로 사범대학 졸업한 사람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조선 인민위원회에서 교육국 부국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참 재밌는 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그 남한의 교육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냐면 미군 장교였던 라카르 대위였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북한 교육 시스템은 소련군으로 들어온 남일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전 회담에 이 사람이 참여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북한에서 여러 요직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숙청 사건이 많았죠, 북한에. 근데 그런데도 살아남을 수 있다가 1976년에 이상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호사가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남일이 원래 전라남도 강진 출신이다 뭐 등등 얘기가 있는데 확인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사람이 왔죠. 지금 왼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커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외교관들도 왔습니다. 차오관화라고 교관화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중국의 외교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외무부 장관까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 이게 언제냐면요. 1971년에 71년에 이제 대만을 축출하고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즉시 상임 이사국이 되는 것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하고 여기에 보면 뒤에 이제 안경 낀 그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낸시 탕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1970년대 및 80년대 외교 무대에 거의 언제나 등장하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뉴욕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만 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당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궁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궁펑이라고 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같이 개성에서 거의 살면서 휴전 협상을 지휘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7월 10일에는 뭐 별로 할 얘기가 없겠죠. 그래서 서로 인사 정도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7월 11일부터 회담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휴전협정이 최종적으로 서명된 것이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바꿔가면서 북한하고 중국 쪽은 사람이 거의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국 측은 사람이 계속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2년 이상을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측이 또 뭐라고 하고 또 중국군 측이 뭐라고 하고 뭐 이러면 또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때 이미 전황은 미군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북한 군사력은 이미 뭐 거의 없어져 버린 지 오래됐고 중국 또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협상하다가 말이 잘 안 통하면 바로 그냥 공격해버리고 또 협상하다가 안 되면 공격해버리고 이걸 2년 동안 계속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전쟁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전투들이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휴전 협상 중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어떤 신문에서 휴전 회담장에서는 설전, 그러니까 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전선에서는 혈전, 피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쓸 정도였습니다. 하나하나 너무도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얘기가 진행되고 이제 겨우 하나씩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딴 데 있었습니다. 바로 포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문제는 제가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명칭이 정전협정입니다. 종전이 아니고 마칠 종자, 종전이 아니고 정전협정입니다. 우리가 정지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즉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일단 정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도 시끄러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입니다. 판문점에서 이렇게 정전협정서가 서명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거 서명하면 최소한 뭐 악수라도 한번 하고 인사라도 하고 헤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딱 서명해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당시 판문점에 있는 회담 장소입니다. 회담 장소고 나중에 요거보다 조금 괜찮게 지어서 사실은 별 차이도 없이 지어서 거기서 서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면요. 지금 휴전협정문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한국어가 이게 타자기로 타이프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에는 타자기가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공병우 박사가 만든 타자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손으로 써서 한국군 측에서 타자로 쳐서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사인한 것이 없죠. 남한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휴전협정문이 우리나라에는 사본만 있고 원본은 한글본, 원본은 북한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북한하고 중국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 팽덕회, 그 다음에 마클라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참석자라고 해가지고 남일과 윌리엄 해리슨이 있습니다. 이쪽도 똑같죠. 다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없는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미 작전권을 유엔군에 넘겼기 때문에 정전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있고, 그래도 굳이 우기면 아마 끼어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휴전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시끄러운 거는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즉, 휴전, 즉, 정전을 종전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도 종전에 관한 협정은 맺어진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선언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게 말같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약간만 이제 설명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협정에 따라서 4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슬로바키아하고 합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과 그 다음에 스위스 이렇게 4나라죠. 그러니까 유엔군 측에서 미군이라기보다도 유엔군입니다. 정확하게 유엔군 측에서 추천한 2나라가 이 스웨덴과 스위스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군과 소련의 입김을 통해서 체코와 폴란드, 이것 때문에 또 한동안 관제 데모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럴 때 그 학교를 다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체코슬로바키아는 물러가라, 폴란드는 물러가라, 공산군 국가였으니까요. 그런 관제 데모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4개 나라가 중립국 감시위원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당시 정전협정에
쌍방은 한반도에 작전 무기를 추가 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까 이제 중국 측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감시하러 왔는데 북한이 소련을 통해 가지고 전강 배치를 계속했습니다. 그 증거를 미국이 계속 잡고 있었죠. 그래서 1957년 6월에 그러니까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났습니다. 유엔군 측이 이 항목은 이제 중지된다라고 통보해버렸고 그러면서 1958년에는 미군이 아예 한반도 내에 전술 핵을 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있는가도 지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1972년에 이후락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으로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이 또 남한으로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이제 거의 종전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또 틀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3년 3월 5일입니다. 지금 이제 뭐 10년 정도 됐네요. 그때 북한이 정전협정을 파기한다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전쟁 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휴전협정이 가지는 현대적인 의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뭐 2024년이니까 이미 뭐 74년, 곧 75년이 되겠죠. 이렇게 오랜 이제 시대가 지났습니다. 세월 지났는데 이걸 이제 지금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현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정치적인 의미를 최대한 탈색시킨 이후에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민감한 얘기 이제 시작합니다. 종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 규범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원래 전쟁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뭐 예를 하나 든다면 국제법적으로 교전단체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뭐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뭐 위법성 조각의 사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법상 합법적으로 적군과 전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세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원래 서양에서 무기를 든다고 하는 것은 귀족들의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게르만족의 경우에 일반인들도 무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노예들이 했는데 게르만족에는 노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전쟁을 하지 않는 농부를 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또 비슷한 개념은 전국시대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농민들로부터 세금이 나오는데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병농일치제라고 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되는데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각종 규정들 그러니까 규정이라고 하는 게 국제법을 얘기하는 거죠. 국제법을 만드는 일들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그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세 명이 갔고 이준이 거기서 죽고 했다 해서 제가 이 시리즈 통해서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도대체 여기서 뭘 했는가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이게 이제 그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도
사실은 2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당시에 좀 그 세계적으로 뭔가 한국의 독립을 외치고 싶었던 것은 1907년 회의인데 그 전에 1899년에 처음으로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사실은 많은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949년 제네바에서 있었던 적십자 회의, 그리고 또 하나를 한다면 제네바에서 1977년에 또 이제 새로운 것들, 즉 대량 살상 무기들이 나오면서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쟁에 관한 국제적인 규정을 하는 그러한 회의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1899년 7월 29일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Law and Customs of the War on Land에서 이제 육전의 법 및 그 관습에 관한 협약이란 하는 것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지킬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싸우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 재판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범이 전쟁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전쟁이냐? 우리가 뭐 전쟁을 하면서 군인이 총을 하나 쏴서 적군을 한 명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을 지키는 교전단체의 전투 중에서 살상행위는 살인죄 구성 요건은 당연히 충족하죠. 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안 하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적군에 잡히게 될 경우에는 반란군이 아니죠. 전쟁 포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이 협약이 처음 체결된 것이 앞에서 말했던 1899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금 수정돼서 한 번 더 체결된 것이 1907년이고 그게 또 네덜란드 같은 헤이그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만국 평화회의, 말 그대로 평화회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이때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헤이그 밀사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 밀사가 참가하고자 했던 만국 평화회의가 뭔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쟁과 관련해서 국제법적인 법규는 생각보다 상당히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종전 또한 전쟁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막상 터지게 되면요, 개전법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전 다음에 교전법규가 있죠. 그리고 종전이 되고 나면은 적용법규가 달라지죠. 그래서 상호간 합의에 의해 가지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진정한 의미의 종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6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평화조약이 체결된 것이고 전시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이긴 측이든 진 측이든 간에 이른바 정상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종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6.25 때 피를 흘렸던 미국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UN 국가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중국과 모두 합의가 다 돼야 됩니다. 지금도 유엔이 지금 뭐 거의 유명무실하지만 정전협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판문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전에 그 천안함 사건 때 스웨덴에서 조사단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보면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한 편이 되죠. 한국전쟁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거는 뭐 파란색은 아닌데 뭐 요런 계통 색깔이 거의 다 이제 한국에 파병을 했던 16개의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색깔이 좀 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립국들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에는 중립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얘기가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포로하고 관련된 건데요. 다음 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복잡한 게요. 비록 협의는 모두 해야 했지만 정작 정전협정의 주체에서
지금 두 개의 나라가 좀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빠져 있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또 하나가 보면 중국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군이 아닙니다. 중국 인민지원군. 중국군이라고 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되어야 되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비록 명목에 불과합니다만은 국가 단위의 군대가 참가한 것이 아닙니다. 인민지원군이라는 군대를 새로 만들어서 참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서명을 이 사람들이 했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종전협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또한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복잡하냐면 중국 측에서는 그게 그냥 우리나라 군대라고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인민지원군이 지원했다라고 해서 그동안 뭉개고 넘어갔던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거 해결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협상에 있어서 뭔가 조건이 복잡할 때 반대측, 주로 미국이나 한국 측이 되겠죠. 이쪽에서 그 내용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종전이 되면은 이제 판문점과 유엔군 사령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되겠고, 휴전선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휴전선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전선언 했다고 북한하고 남한이 오늘 통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종전이 되면 통일은 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 되면 휴전선이 국경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은 남한은 북한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고 북한은 또 남한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하거든요. 종전협정 맺어버리면 그런 주장하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남북 교류가 촉진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북 교류는 남한과 특히 북한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성으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뭐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국내 법률이라든지 정책도 당연히 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아주 중요한 것인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얘기 빠졌죠. 중국은 그럼 그 종전선을 어떻게 볼까요? 복잡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종전선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전쟁 제가 5편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4번째 편이었죠. 그래서 휴전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여기 이 휴전협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한국전쟁은 사실 끝이 났습니다. 비록 휴전이니 정전이니 얘기들은 있습니다만은 뭐 혹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전쟁의 연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분명히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아직도 한반도에 대해서 규정할 때 이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기초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편 간단히 예고 드려야겠죠. 다음 편이 이제 한국전쟁 5편 중에서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사회적 격변과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씩은 한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한국 전쟁에 있어서 포로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전쟁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전쟁이 개개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부탁드립니다만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